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핸드폰 이런 거 다 진동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제자분들과 함께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좌장님과 패널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진희종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상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종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협회 창립 축하드리고 원하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두 분의 선생님, 송홍규 부소장님 그리고 김호열 정치위원장이 멀리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행에 관련된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호 친환경 농업 정책과 친환경 농업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로 했는데 국장님 출석 전후로 현장 탐방 지사님을 이렇게 같이 모셔야 되니까 못 왔다는 점 많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문근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인숙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교사회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용 생조리 영농조합 전무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역본부 경제지원 지주회사 부본부장님이십니다. 고을조일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이제 지금 국회 농수축산위원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이성건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참가를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회의 분위기 자체가 또 코로나 분위기로 이제 마스크도 준비해야 되고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19가 어쨌든 인류 문명사의 새 전환에 시사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리, 그다음에 자연의 침해, 그로 인한 어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됐다는 게 WHO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큰 장래 위기 요소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 문제인데 포괄적으로 식량 위기 문제를 이렇게 언급해 주시겠지만 좀 좁게 들어가서는 제주도가 이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공공구축 관련되는 친환경 공공구축 관련 센터의 비전과 상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는 주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자분들께는 일단 5분씩 구성 드리고 있고 이제 토론이 끝나면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짧은 걸 듣고는 그래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론은 발표 순서하고 좀 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오늘의 주제와 직결되는 사업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지호 팀장님이신데 이지호 팀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하고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 의견들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가장 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우리 고울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잘 관리해 주시니까. 예, 농협제주지역본부 경제지주부본부장 고일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창립 2주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친환경 농업 유통센터 관련된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겠지만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전국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마 100개 정도의 푸드플랜, 강력 푸드플랜 사업을 지자체별로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46개소 정도의 지자체가 이게 광역 푸드 플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 과정에서 아마 이제 친환경 유통센터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좀 담당할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재 지금 그 공급되고 있는 채소 및 과실 같은 경우에 제주도 내에 이제 도내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9.7%, 도외로 이제 도내에서 소비되는 게 9.7%, 도외로 소비되는 게 한 90.3% 정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기타 작물도 한 33.9% 도내, 그 다음에 66%가 한 도외로 되는데, 이제 지금 도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광역 푸드 플랜 사업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도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도내에 수요업체에 소비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도외로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수요업체의 다양한 그 수요되는 농산물 그 부분을 이제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도내 이제 생산을 조금 재배 시스템을 해서 생산을 또 유도하고 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농협도 일정 부분을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싶고요. 또 그 과정에 우리 친환경 협회도 일정 부분 친환경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같이 이제 협력해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과 저희 농협과 그다음에 도와 이렇게 해서 3자가 그 수요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농협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도내 소비 현황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도내 그 농축산물 관련된 게 이제 한 2조 3천억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민간 영역의 소비가 한 9,600억, 푸드 산업 관련 소비가 한 1조 3,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푸드 산업 관련 업체도 지금 도내에 한 17,322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음료 제조업이 한 792, 소매업이 한 2,069개소, 음식 및 주정업이 한 14,466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업체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도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수입 농산물, 그 다음에 도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 다음에 작구체계에 따라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이제 수요에 좀 충족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급하게 구입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농협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 농업인이나 후기 농업인들이 이제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지만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친환경 협회에서 좀 앞장서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교육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그 고길 부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농협도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청년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진실 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친환경 생산자연합회 이런 단체가 조금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이 있는데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김기용 생드르 영농조합 법인 전문의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와 관련된 이 화두를 논의하게 된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2012년도 급식연대 창립 기념식 때 토론한 이후에 각종 그 유통센터 TF 회의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끝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것과 관련된 기존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하고 논의한다는 게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될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주 친환경 유통센터 운영안에 보면 저희들이 제출했었던 건 어쨌든 사업의 목적은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그리고 급식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의 건강 증진,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 실현이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어쨌든 이건 공적인 영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나 업체들이 누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사업을 집행하는 걸 투명하게 하는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 소득 증대, 운영 안정화, 판로 확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친환경 농업 유통센터를 세 군데 업체에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물동량과 그 유통 전처리 양으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면적과 건물 부지들을 산출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 부지는 약 2,000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약 1,500제곱미터 정도의 건물 면적이면 된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한 50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졌고요. 이 안에 들어간 사업 내용은 급식 식재료 생산 유통 공급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생활 교육과 홍보사업, 체험학습 이런 것들도 같이 넣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 사업 개요 중에 운영 조직은 이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공무원분이 센터장을 맡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기구와의 많은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은 계약직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건 교육청과 사실은 도청, 지자체 부분들이 같이 운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버넌스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난 푸드플랜 제주 용역 안에 발표됐던 대로 실제로는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대표 조직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 급식 연합 생산자 아니면 뭐 기존의 충남 사례나 경기 사례에서 얘기했던 출하회 이런 조직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다 위탁으로만 해결하면 안 되고 이 안에 급식센터, 유통센터 안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피킹이나 필수 저장, 유통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운영할 사람들은 사실 공적 영역에서 운영되고 예산이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통사업단은 기존에 10여 년 동안 공급해왔던 생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생산해서 공급해왔던 생산자들과 이 유통을 책임졌던 유통업체들의 협업 체계로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게 기존의 체계는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유통 체계를 구성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스타트 분석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는 급식센터를 만들어내면 이게 운영위원회, 거버넌스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생될 것 같고요. 그 운영위원회 아래 생산자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놓고 식생활 교육관, 우리가 먹거리 교육 이런 부분들, 그 체험학습,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히 육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교육 연수 부분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관 사업과 로컬푸드 사업소, 이거는 제주 공급, 아까 농협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주 공급이 약 10% 정도고 외부로 나가는 게 90%여서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과 제주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급식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급식 사업소가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용 전문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김기용 전문의 얘기했듯이 제주도는 2012년부터 급식센터가 이제 공론화되어 있고, 급식 친환경 음식 운동은 거의 한 10년 전 2003년부터 전개됐는데, 2012년부터 논의가 전개된 것이 아직 명확하게 어떤 그 사업적 성과나 진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어떤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이 이제 다소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변해진 요건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우리 그 김모일 우리 심초위원장이 발표한 것이 보니까 어쨌든 제주도가 센터를 디자인하는데 상당히 유의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은숙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교사회 부장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친환경 농협연합회創立 2주년이라고 해서 2주년밖에 안 됐나 하는 생각을 하고, 2주년 기념에 이렇게 공동지휘 방향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송원규 박사님과 김호열 위원장님 그 발제문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숙제는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과연 16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지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지금 현재 제주도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운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 친환경 급식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아마 16년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부터 시작이 되면은, 근데 2013년 9월 1일 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급식 직영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주도 친환경 급식이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급식센터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급식센터가 인력이라든지 공간 확보 또는 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에 미비한 점을 이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이제 좀 더 확대된 기능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그 제주도 학교급식 그 식재료 구매 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사용한 식재료 2019학년도 제주도 전체 학교 사용한 식재료 비용이 507억입니다. 50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그 친환경 급식 구매액은 33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전체 친환경 급식의 한 30% 정도. 하지만 여기에서 또 그 수산물이라든지 육류를 제외하고 하면 약 15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150억 정도의 친환경 급식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3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만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육류나 수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한
함께 납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신뢰와 이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센터가 이제 좀 더 보완된 물류센터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형태의 친환경 급식 식재료만을 납품하는 전문성을 가진 센터가 이제 건립이 돼야 된다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한 이 제주 친환경 그 학교급식 그 공급 방안은 지금 어쩌면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이제 공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그다음 3개 업체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 꾸러미를 그동안 급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함께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센터가 건립이 되려면 반드시 관이 주도하고 민과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그 경기 친환경 그 연합회에 그 아까 이제 송원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수라회가 이렇게 발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게 아까 우리 김기영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자 생산자 조직이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공동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지금 간에서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고 이제 세계 생산자 조직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사실은 이 발전을 미리 받지 못하는 바람에 이 두 분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아까 발표하듯이 생산, 유통, 소비에서 소비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향, 이제 회사 민주생산에서 주문하신 거는 공급 과정에서의 어떤 전문성은 상당히 강조입니다. 그거는 지난 한 10여 년 이상 제주도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면서 이제 공정하고 공급자하고 생산자 사이에 신뢰관계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좀 지속하고 싶다는 어떤 그 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주재할 두 분이 강조드렸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민간 거버넌스인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제주도의 친환경 급식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민간 거버넌스는 그야말로 가히 모범적이라는 이 바탕이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든 새로운 어떤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문문식 회장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받았습니다.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가 과연 제주 친환경 공급식 유통센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제 생산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아까도 이제 송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책임 생산과 책임 소비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책임 생산을 하겠다. 그럼 책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책임 소비,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구 조건들을 생산자들이 서로 자포체계로 확보하고 계획 생산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협회에서 연합 생산자회를 출범을 위해서
지금 13번의 설명회가 간 다음에 기타 등등의 회의들을 거쳐가지고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책임 소비가 없으면 책임 생산 역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쭉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농협에서 아까 전에 쭉 얘기한 그 푸드 플래너 관련한 어떤 준비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농협도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해서 필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농협과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건 수많은 토의와 그리고 대화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아까 그 김경명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공공급식센터의 방향성. 맞습니다. 이 공공급식센터는 단지 어떤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육지구의 그 광역 상지에 대한 공급을 위한 제주도만의 그 역할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협회에서는 연합생산자회를 통해서 보다 생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책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농업인들 간의 교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걸 좀 더 확고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무수 부장님,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이든 공공급식이든 어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식량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매우 적극하고 있다. 사실 그 친환경 급식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가 사실 생산 부분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오늘날까지 그나마 큰 과화 없이 그다음에 소비자로부터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생산자 선생님들이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정책적인 어떤 입장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유지호 센터장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협회 창립 20주년 그 신입 세미나에 저희 그 회사로서 참석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농업정책연구소의 송홍규 부소장님하고 충남 친환경의 김호영 정책위원장님 수저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10월 2일 날에 저희들이 관련 및 운영 계획을 마련을 해서 결제를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발제문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들, 뭐 보통 충남이라든지 경기 급식 그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주체라든지 부지 선정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이제 시장 영역에서 이제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공공 급식 그리고 복지 급식 쪽으로 해서 이 친환경 농산물하고 로컬 푸드를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운영 계획을 잡았고요. 방향으로는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방향을 좀 잡았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민간 거버넌스 운영 부분인데 공공성하고 전문성,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그 거버넌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을 융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친환경 급식하고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어중간한 입장 아까도 발제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저희들 여기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급식연대 진종 대표님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크레이에서 용역 발주한 그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그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친환경 급식을
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로컬푸드 쪽에서는 우선 로컬푸드 내에 친환경 급식을 투자하라는 쪽으로 해서 얘기되다 보니까 조금 어중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의 기본 골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 공공급식 식재유통센터 걸린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일단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을 먼저 추진하면서 그걸 확장을 하게 되면 로컬 푸드권이 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작년에 부지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33,880평방미터 돼가지고 약 한 11,000평 정도 되는데 김영희 김영리에서 만들었었는데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민관 거버넌스가 아까 그 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가 되어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 급식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 놓은 다음에 그거를 모태로 해서 로컬푸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주체의 면에서도 보게 되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을 하면서 아까 그 발제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충남 사례, 뭐 또 전남 사례 이 각 사례들을 다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하다가 최적의 도출안을 냈던 부분들이 그러면 공공법인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공공재단법인으로 쪽으로 해서 그 방향을 잡았고요. 그 잡으면서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 그 계획에 녹아나 있는 상황입니다. 녹아나 있는 상황에서인데 요새 그 들어가지고 이제 먹거리 아까 먹거리 확산 관련해서 그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지역농업 네트워크에서 아마 식품원예과 쪽에서 하고 JBC하고 그 농단협회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일부러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끼자 해서 거기에 끼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의 어떤 친환경 이 농산물에 대한 공공급식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쨌든 이거를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구상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일단은 확산하는 쪽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있으면 좀 회의도 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김경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그 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 저희들 계획에 녹아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규모는 저희 한 2만 평으로 해서 연면적 한 5,000평방미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갈 거고요. 시설은 집화장, 전처리 시설, 저온저장고, 배송장, 포장실, 안전성 검사실, 사무실, 교육장 등 부대 시설을 갖추려고 해서 건축비까지 산정을 한 상태입니다. 산정한 상태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주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개의 공급업체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3개의 공급업체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제주도 내에 그 친환경 농업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법인 소속되어 있는 그 조합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잡았었고요. 나머지 이제 친환경 급식을 하면 공공급식 부분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로컬푸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서 그쪽은 이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가자라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2019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부지를 마련을 했고
또 공공식 조례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년쯤에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설립에 따른 건축비하고 시설비 이런 쪽인데 한 110억이 듭니다. 110억이 드는데 11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의 문제를 차후라고 치더라도 110억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4월에 그 복권기금으로 좀 신청을 했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 도에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예산 담당 그쪽으로 해서 중앙부처 예산부처로 해가지고 했는데 20년 4월에 올렸는데 원래 4월에 올렸는데 마침 이게 오비락이라 가지고 이게 그 코로나 전국에 있는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 백지화됐습니다. 백지화돼 가지고 잠시 유보된 상태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요거는 내년쯤에 그 초부터 하면서 그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 그 여러 기관들하고 해서 이 사업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조 팀장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유조 팀장님은 한 20년 가까이 이 친환경 학교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친환경 도시센터 논의가 진척이 되다가 최근에 푸드플랜 논의가 이렇게 발령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논란 소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조 팀장님께서 기존의 친환경 학급식의 어떤 성과, 노하우, 그다음에 3개 업체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점차 푸드플랜이라든가 이런 확산의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그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떤 심의 어떤 수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이든 친환경 지원센터든 하고 푸드플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 목적하고는 실적으로 좀 약간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소득 증대하느냐 아니면 뭐 지역의 어떤 경제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냐는 측면하고 저희들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은 아이들 건강이라는 어떤 그 먹거리 권리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농민들의 여러 가지 생존권 문제,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제주도는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지향한 가치 지향적인 운동이라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가치 지향 운동의 성과를 잘 보듬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헌신했던 여러 가지 생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영양교육 선생님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잘 이렇게 수렴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 정치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뭐 결국은 각 주체가 허심탄회한 수기 집단 지성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는 뭐 하나의 어떤 논의의 주체로서 충분히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 그러면 나머지 주제 발표하신 분들 뭐 3분씩 토론하신 분들의 얘기를 감안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목사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님들께서는 제주의 상황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좀 더 파악이 됐고 지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서 친환경은 학교급식을 만드는 체계를 존중을 하고 세계 법인의 체계를 중심으로 어떤 통합적인 서로 협력하는 생산 조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걸 기본으로 추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의외로 요즘 연구자들이 이 푸드 플랜에 있어서 친환경의 지향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정하게 행정구역이라는 것에 막혀서
친환경과 로컬푸드가 완전히 별개의 것인 것처럼 사실 인식되는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해외 사례에서 보든 이번에 우리가 기후위기 통해서 느끼는 것이든 분명하게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먹거리, 우리 사회의 먹거리는 친환경 그리고 더 생태적인 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제주가 제주의 먹거리 계획, 푸드플랜의 종착점은 친환경이다, 좀 더 생태적인 먹거리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고 푸드플랜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급식의 영역은 그러면 일단 로컬푸드의 영역으로 보고 그것을 점차 향후에 뭐 친환경으로 전환시켜 나가면 공공급식으로 가는 방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환경과 로컬이라는 것이 질적으로 다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의 먹거리 체계 안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제주에서 좀 정리해 가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뭐 재단 법인의 방향성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세부 내용에서 또 역시 아마 많은 이견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지자체 출연 재단 법인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주나 화성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이게 공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모두 감당을 하면 좋지만 아마도 의회에서나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 조직화나 뭐 소분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뭐 사무위탁의 방식으로 민간 주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주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국내 많은 지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호열 정책위원장님 3분. 예. 예. 김호열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든 간에 지금 학교급식을 친환경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제주 내에서의 오랜 역사 속에서 타 지역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착되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전국에 많은 학교급식 운동을 해왔던 그런 단체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실 이제 그동안 올곧이 해왔던 친환경 생산자분들의 특히나 또 세계 지역을 맡았던 생산자 단체들 그런 것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서의 이제 광역적인 통합 공공급식 유통센터라는 그런 체계가 어떻게든 간에 제주에서 잘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경기 방식 그다음에 전남 충남에서 하는 그런 충남은 일단 사업단 중심으로 해야 민간 생산자 단체들이 자체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체계이기도 하고 또 경북에서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있는데 제주에서의 협력적 방식 특히나 민간이 함께 맡고 생산자들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방식들이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간에 행정에서 큰 그림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그림들이 현실화되어야 되려면 물론 이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전에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던 행정에서도 그렇고 푸드플랜과 이제 친환경 급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제주도에 있어서의 푸드플랜 보고서를 보면 사실 민간 영역에서 많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업체들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사실 이제 푸드플랜의 사업 영역을 두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업체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고 그분들도 생존권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참여의 폭도 넓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친환경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역 일반 농산물의 공급 체계, 특히나 지역에 있는 인증 체계를 통한 일반 농산물의 공급 체계와 그 일반 그 인증 체계를 통해서 점차 장기적인 친환경으로의 확대 가능성들을 모색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초기에 그 제주에서의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게 모토가 됐고 실제로 아이들 먹는 만큼 제주에서의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신들이 그런 가치들이 어떻게든 간에 지금의 이 공급급식의 확대, 푸드팬 확대에도 요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뭘부터 시작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행정에서 그 큰 그림, 예를 들면 이제 시설과 예산 확보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그리지만 그런 거 있고 이제 생산자 단체 내에서의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자 단체에서의 통합적인 사업 체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희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논의의 핵심은 공공복지센터 도가 제안하고 있는 공공복지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좋은 느낌은 유익한 바이 있고 보다 길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이 시기에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결국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존중감,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게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식량위기 문제,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발표자 언급이 잠깐 나오긴 했으면 화합물에 의한 식품들의 안전성 문제 저는 어쨌든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기보다는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그림자가 저는 GMO 같은 인공화합물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인체의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어떤 재앙을 보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생산 활동하고 있는 여러 생산자들의 특히 태양의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과 배려, 존중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돼서 아이들에게도 건강한 그리고 공동체도 건강한 전환 사회 발전하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식당 지역의 생산자 대표의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친환경 농업인들과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쁘게 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협회 2주년 창립기념 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이야기는 정리하여 추후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